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발표불안 해결사 조연석 강사님의 왜 나는 남들 앞에만 서면 불안해질까? 라는 책을 읽고 리뷰 같은 리뷰 아닌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제 모임에 오셨던 많은 게스트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저의 핵심 가치 문장을 강사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자기 개발을 하기 전에 자기 이해를 잘 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처럼 강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과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 그리고 모임에서 자신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마주하고 그 모습을 직면하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겠죠? 이 책은 발표 불안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저자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스피치 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해가는 성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낸 책이거든요. 저자 조연석은 실제로 발표 불안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실전 노하우를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을 잘하는 방법보다 부족함을 인지하고 바꿔나가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네 언니는 왜 게스트들을 이야기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지금까지 수백 번의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스트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 게스트님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잠깐 제 특징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일회성 모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게스트님들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님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몰입시키고 그 2시간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모임 자체의 분위기를 기억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토론을 잘하는 사람? 다른 호스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호스트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 기억에 남았던 2명의 게스트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임을 시작했을 즈음은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한참 지난 후였는데요. 코로나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큰 시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타인과 말을 할 기회가 점점 없어졌었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잊어버린 거죠. 지금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2명의 게스트님들만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상황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모임에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네요. 여튼 2명 중에 한 게스트는 안 그래도 숫기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분이 일을 이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어서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이슈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은퇴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다 보니까 1인 다역으로 빨리 일을 익혀야 하는 상황으로 기억을 합니다. 혼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입에 거미줄이 칠 정도로 얘기를 안 하니까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정리가 안 되더랍니다. 입 밖으로 꺼내질 못하는 거죠. 그분은 그 점을 너무너무 고치고 싶었대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보자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사색거리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발제문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어렵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답하는데 어려울까봐 가이드라인과 질문에 대한 답을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 안에 4개의 질문 중 하나의 답도 제대로 못 쓰고 시간을 오버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 같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혹시나 발표하는 게 어려울까봐 적어놓은 부분을 읽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썼던 글조차 입 밖으로 꺼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자신의 쓴 글을 읽는 것 뿐인데도 지금 못 읽겠다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 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도록 발언권을 넘겼던 기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얼굴이 새빨개지기도 하셨고요.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일은 사실 아니었지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처지였다면 엄청 민망해서 또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말을 하는 역량과 어휘력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모임에 나왔거든요. 한 5번 이상은 나왔던 것 같고 그때는 제가 남양주에서 모였었는데 서울에서도 잠깐 모임을 하려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한번 시범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모임을 하지만 그때는 이제 발을 뻗어나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모임에 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모임 내내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셨을까요? 결과는 어땠을 것 같나요? 사실 오해로 드라마틱하게 실력이 는다는 거는 제가 학원을 차려야 되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한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실력이 느는 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도 모임장으로서 보는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 모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락처를 받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 연락을 한 적은 없지만 아마도 스스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모임에 나오지 않은 거겠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모임에 나온 자체만으로도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강사님도 어떻게 해서든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가면서 스피치 학원을 다녔다는 부분이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높이 사야 하는데,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겨나가고 있으시겠구나 라는 존경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게스트님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만큼 듬직하고 묵묵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회사를 맡기는데 아무리 아들이어도 믿지 못할 사람이면 그걸 맡기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맡길 것 같아요. 차라리 후계자를 따로 발굴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맡기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지금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내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님은 게스트이자 스텝이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어쩌다 독서 모임 호스트에는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친구인데요. 제가 독서 모임을 처음 만들려고 했었을 때 지인들에게 내가 어떤 독서 모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을 위한 독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죠. 너를 위한 독서 모임이 뭐냐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는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을 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이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에세이를 인스타그램에 쓰고 있었는데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5줄을 쓰는데도 그 글이 너무 긴 것 같아 언니 5글자로 써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였죠. 그 정도로 책을 읽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마음속에 낭만으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 언젠가는 책을 읽고 싶다. 그만큼 문해력이 좋은 친구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황당스럽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한테 딱 맞춤형 모임을 하면 모델이 정확하니까 콘텐츠를 만들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맞춘 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비교적 쉬운 책들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론서보다는 에세이로 발제문 자체는 가볍지만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로 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이나 작곡가님이 감정에 대한 책을 은근히 내셔가지고 그 책을 인용을 해서 발제문을 만들고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이드라인을 줘도 용지에 한 글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면 용지 안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게 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지 나의 생각은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너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혼자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한마디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질문에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라는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게스트님이자 스텝은 제가 모임을 했던 초창기에 매주 나와줬는데요. 1년 반 이상은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5줄 읽는 것도 힘들어서 5글자를 써달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스스로 했던 유인물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유인물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신기하고 뿌듯한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활자 자체를 많이 읽게 될 줄 몰랐대요. 책도 직접 사서 읽어보고 쉬운 글들은 다이어리에 옮겨보면서 깨달은 점들을 적기도 했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대화 모임이나 독서 모임을 잘하고 가는 사람은 사색거리를 많이 얻어가는 사람이고 타인의 말을 듣고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적으라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방법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제가 하나의 방법이 정답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지금까지 모임을 하면서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건 어렵습니다. 괴롭기도 하고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힘들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강사님도 그렇고요. 제 모임에 오셨던 게스트님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변화해 나가기 위해 상황을 직면하고 노력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 어려운 부분을 고쳐나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실은 말하는 부분을 어려워한 적은 없거든요. 저희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말을 가장 잘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장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저조차도 대중들 앞에서 첫인사를 할 때 그렇게 긴장을 합니다. 저다도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을 세심하게 본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저도 그걸 안 보는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보진 않아요.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재미있게 하는 편이고 말을 하는 게 귀찮아지거나 할 얘기가 없으면 구태여 하는 편은 아닌 거죠. 오죽하면 어릴 때 제가 한 학원에서
아무랑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에어팟을 끼고 있다가 그럼에도 친해지고 싶었던 지인이 있었는지 저한테 말을 거신 분이 있었어요. 잘 지냈는데 그분이 동네 언니는 맨날 에어팟을 끼고 다니던데 자기한테 말 걸지 말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네라고 답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맞으니까. 결국에는 친해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제 맘대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말하는 게 귀찮다 뭐 그러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는 스스로가 좀 교만한 거죠.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과 지식이 많은 것과 현명한 건 다른데 그때는 좀 동일시 했었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는 말을 잘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랑도 다 친해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나는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가 않네. 하고 에어팟을 껐었던 상황이었죠. 여튼 아무래도 그런 희한한 부분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저에게 여러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언니처럼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을 조리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무대에서 떨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라고요. 그런데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안 떠는 것처럼 보이나요? 입니다. 저도 사람이라 떨거든요. 무대에서 있어지는 변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작가님과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 연습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무대에 나가야 할 때는 질리도록 연습합니다. 무대 체질이라면서 굳이 연습을 해야 돼? 라고 해야 한다면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만큼 연습을 미칠 정도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이 쉬어서 더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합니다. 심지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를 지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할 수도 있는데요. 내 머릿속에서 대본이 숙지가 되었지만 북토크 같이 무대에 나갔을 때 무대를 휘어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조금 오버할 수 있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리드를 하는 사람이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버시키는 것과 내가 시간에 쫓겨서 오버시키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시간을 타임테이블을 명확하게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숙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각자마다 말을 잘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첫 멘트를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하는 지금의 방법은 대중들 앞에 서야 하거나 또는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모임 같은 경우에는 첫인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긴장감이 있으면 어떤 음을 잡느냐에 따라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너무 빠르지 않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때 톤을 너무 높게 잡거나 너무 빠르게 잡으면 목소리가 금방 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멘트를 처음에 하는 편입니다. 저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 앞서 오늘 모임에 참여해주신 게스트님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인데요.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카메라를 앞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되지만 모임을 하다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사람들의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게스트님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딕션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발음이 뭉개집니다. 지금처럼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발성이 잘못돼서 목이 쉬기가 쉽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작아지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용의 텐션과 카메라 앞에서의 텐션이 좀 달라요. 짧은 시간 말을 하더라도 목이 금방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거죠. 첫 멘트부터 시작해서 대본을 내 입맛대로 멘트를 짜서 줄줄이 읽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 읽어요. 혹시나 안 외워진다 싶을 것 같으면 계속 씁니다. 저는 그래서 당일에 대본이 정리되지 않고 수정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계속 읽다가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요. 같이 들으면서 대본을 읽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되고 직접 웅얼거리면서도 되죠. 이건 내 목소리를 듣고 오글거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뇌가 의식 속에서
기억하라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본의 파트를 쪼개요. 문장을 쪼개든지 아니면 호흡대로 편하게 쪼개요. 그리고 한 문장마다 익숙해질 때까지 혼자 스피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머릿속에 좀 많이 외워졌다 싶을 때는 시선을 종이로 보던 것을 정면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대에 직접 나가면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해야 할 수도 있고 또는 뒤에 있는 벽에 어떤 사물을 보면서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정면을 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본을 외우는 거죠. 통째로 하다가 익숙해졌다 싶으면 내가 만약에 대본을 못 보는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만 남겨놓고 다 삭제해 보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대로 스피치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대로 연습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대로예요. 타임테이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을 정말 잘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모임 하나를 할 때도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두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8명이 모여도 4명이 모여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대본 연습을 하는 것도요. 제 시간에 끝내서 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키워드로만 했을 때 내가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스피치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스피치를 들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무한 칭찬을 해달라고 하세요. 결과에 어찌됐든 상관하지 말고요. 저는 헤드셋을 끼거든요. 헤드셋이 있다 보니까 헤드셋을 끼고 앞을 보고 청중에게 스피치를 하듯이 합니다. 만약에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되면 마이크 같은 텀블러를 잡고 했어요. 자세도 흐트러트리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를 잡고 반대쪽 손으로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대본을 다 뽑고 키워드만 형광펜으로 칠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타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적어 놓고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시계를 봐가면서 시간을 조절을 합니다. 이건 강사나 모임장이나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본이 없어도 나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대본이 있으면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보이는 거죠. 그날 무대는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겠지만 어찌됐건 이 무대는 나의 리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무대에 올라가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더 대본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잘하는데 시간도 맞추고 진행도 깔끔해요. 이러면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소리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점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대규모 모임이나 연사를 모시고 하는 북토크 또는 강연에서 사회나 스피치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질릴 때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질릴 때까지 했습니다. 이건 제가 모임장으로서 누군가에게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할 때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저만의 꿀팁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릴 때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답하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A를 물어봤을 때 B나 C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타인이 뭘 원하는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따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는 것만으로 말을 잘한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저자처럼 말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100%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에게 공감하고 말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100%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아가려고 했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오픈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의 차이일 뿐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동일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책을 읽고 리뷰를 남길 때 그 책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작가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말을 잘 못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절실하게 느껴졌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임에서 왔었던 분들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시기를, 그리고 저도 대중들 앞에서 더 좋은 길로 이끄는 모임장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나는 남들 앞에만 서면 불안해질까? 저도 불안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참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바로 보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 스스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대규모 모임을 할 때처럼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네 언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